임대차 계약이란 뭘까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전세 계약이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용도에 쫓아서 상행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있는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채권과 물권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물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임대차와 전세를 혼용해서 쓰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실제 형식, 전세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차이가 크고 임대차 계약을 채권적 전세 계약이라도 해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전세 계약, 전세 보증금 하는데요. 실제로는 임대차, 임대 보증금이 법적으로는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법이 민법이 몇 가지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주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죠. 사회적으로 이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그로 인해서 또 임대인들 분께서도 많이 이제 답답해 하시고 너무 법이 편향적이다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들이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은 워낙 내용 자체가 방대한데요. 가장 좀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런 발생되는 법률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종료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존속 기간의 만료. 임대 계약의 임대 기간을 보통 2년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겠죠. 다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한 번, 1회 사용을 가능해요.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서로 합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갱신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건물 자체를 임대차를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다시 점유를 임대인이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실제 사례에서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와 소요 기간, 우리가 이 집이 어떤 조금 앞으로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임차인한테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계획이 생겨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갱신 거절 사유가 안 돼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단순히 낡았다, 이제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 그렇다는 사유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너무 노후하고 훼손돼서
이게 안전상 문제가 된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목,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이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분쟁이 많은 분야가 임대인,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하죠.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 사안이 참 많아요. 임차인은 이 집에 2년 살았고 또 이제 2년을 더 살기 위해서 갱신 요구를 할 텐데 임대인이 여러 사정으로 뭐 집에 팔아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차임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하고 싶거나 지금 현재 임차인이 좀 약간 서로 맞지 않다거나 이제 이런저런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싶은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 거예요.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다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로서 보통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세 가지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치, 그리고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발생하는 그 비용들이 있죠. 차임이 더 올랐거나 그리고 이사비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개수수료,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손해액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의 법률관계 계속해서요. 합의에 의한 갱신도 가능하죠. 당연히 합의에 의한 갱신은 예컨대 2년으로 했다가 우리가 다른 집을 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고 계속해서 임대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좋습니다. 대신 차임을 조금 올립시다. 또는 차임을 다시 좀 내립시다. 아니면 그대로 합시다. 서로 합의해서 갱신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묵시의 갱신이에요. 법정 갱신이라고도 하고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하겠다라는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주로 차임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한다고도 하죠. 많이들 이 내용은 아시더라고요. 묵시갱신, 법정갱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근데 기간이 좀 중요해요. 2개월 넘어서 임박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서로 이런 갱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장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년은 임대인에게는 구속되는 기간이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됐는데 직장을 옮겼어. 아니면 어떤 사정이 생겼어. 라고 하면 바로 계약 해지를 위한 통지,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분쟁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지의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개월 후에,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5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산에 대해서도 임대차를 하거든요. 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서로 빌려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민법 규정이고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주택임대차는 2년씩 이렇게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것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자주 기간이 짧게 계약이 되면 인테리어하고 또 손님 이제 생길 법한데 또 옮겨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법은 1년으로 간주하고,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어떤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전대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고 임차인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거, 그걸 전대라고 합니다. 전차인, 전대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이때는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어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에도 대부분 이 조항이 들어갑니다.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이것은 꼭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게 진짜 가끔 물어보시는 내용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임이 월 100만 원이다. 그런데 첫 번째 달에 50만 원 못 줬고, 두 번째 달은 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에 또 한 70만 원을 못 줬고,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 많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달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줬는데 또 6개월째에 80만 원을 못 줬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임 연체액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만 원을 연체했다가 다시 다음 달에 100만 원, 100만 원 다시 다 갚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또 100만 원을 못 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누적이 돼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못 줬다. 누적적으로 합계를 해서 그럴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연속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단축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규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것이 강행 규정에 반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거보다 더 편면적으로 더 약하게 규정하더라도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라는 거죠. 3기에는 달해야 된다, 적어도. 물론 4기에 달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 쓰는 것은 무방하죠.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대형력 있는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그렇죠. 뭐 집을 빌려서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제3자에게 뭐 또 다른 분에게 팔리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때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냐? 임차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임차인이. 그런데 이 집이 다른 분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누구한테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임차 목적물이 팔리면, 매매가 되면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계약에서 이제 보증금은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겠죠, 매매 대금에서. 그런데 내가 이 임대인하고는 잘 지냈는데 새로운 임대인하고는 나는 저분하고는 임대차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다. 기존 임대인이 마음에 들었고 새로운 임대인하고는 자기가 계약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즉시 나는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하고 그 보증금은 기존의 임대인,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 누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느냐, 여기서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 종료의 효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있죠.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깨끗이 다시 원상 회복, 보통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되고 비워줘야 되고, 임대는 그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이들 의무는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라는 게 뭐냐? 서로 동시에, 물론 이제 정확한 시점에 하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일방에 대해서만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집을 돌려줘라라고 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의무만 요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때 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연손해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 민법상은 보통 5%, 그다음에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청구하려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를 하지 않고 계속 집에 살면서 보증금 돌려줘 하더라도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 의무도 이행하면서 돌려달라고 해야지 지체책임, 지연손해금,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데요.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비용 상환 청구권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는 뭐냐? 임차인이 목적물 보존을 위해 수시로 지출하는 비용, 관리하기 위한 비용, 예컨대 타일이 깨졌다. 그래서 타일이 깨지면 이제 누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임대인이 해줘야겠지만 바로 못 해줄 경우는 임차인이 스스로 먼저 타일을 공사를 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거죠. 그 즉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비는 필요비와 달리 임대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해서 그 결과가 임대차 계약 종료한 때 남은 경우에 해당돼야 되고요.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된 가액 중에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상가에서 주로 좀 문제가 되는데, 상가에서 식당에 있는 그런 설비를 되게 좋게 바꿨어요. 임차인이 본인의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 식당으로서의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때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게 유익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규정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 아닌 것을 이제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약정으로서 포기할 수 있어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회복한다, 원상으로 회복해서 돌려준다, 임차인은 그런 계약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필요비 중에 대규모로 수선했다, 보일러를 교체했다, 겨울에 추운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일러를 내 돈 들여서 고쳤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비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정도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해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